제가 12살이던 그때 말입니다. 청진거리는 늘 흙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었어요. 숨을 쉬면 목구멍이 칼칼하고 눈을 뜨면 온통 회색빛 세상이었지요. 저는 그때 꽃제비였어요. 부모님도 다 잃고 그저 살아있는 게 용한 아이였지요. 겨울이 오면 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어요. 찢어진 속옷 하나 걸치고 시장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온몸이 시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냥 조금 허기진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저는 매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길가에 떨어진 강냉이 부스럭이라도 찾으려고 흙바닥을 헤집었어요. 흙을 파먹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정말 흙이라도 퍼먹고 싶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훔치려다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들켜서 죽도록 맞았어요. 비틀거리면서 도망치는데 제 발밑으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더군요. 해가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해가 지면 더 무서워요. 어둠 속에서 혹시라도 보위부 정찰대가 나타날까봐 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그 사람들은 꽃제비들한테는 정말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어요. 잡히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보위부 사람들은 늘 눈을 부릅뜨고 다니더군요. 잿빛 감시복을 입고 딱딱한 군화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모여있으면 더 매섭게 쳐다보곤 했지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다른 꽃제비 아이랑 같이 불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위부원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어디서 감히 불을 피우느냐?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데 그 아픔보다 더 서러웠던 건 우리가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냥 길거리의 벌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잠이 들기 전에는 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목말 태워주고 어머니가 강냉이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애쓰시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요. 그 기억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 그리움과 배고픔,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저는 매일 밤을 보냈답니다. 청진의 밤은 늘 차갑고 길었어요. 은별은 그날도 장마당 귀퉁이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청진의 겨울바람은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고요. 제 몸뚱이는 한 줌의 흙먼지 같았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굶었는지 이제는 배고픔조차 아득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어쩌면 이대로 길바닥에서 눈을 감는 게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더랍니다. 장마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 같은 꽃제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쌀개와 옥수수 찌꺼기로 만든 주먹밥 하나도 귀했고요. 사람들 틈에 섞여 혹시나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없을까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살피며 걸었지요. 그때였을 거예요.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유독 제 귀에 박히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남자가 누군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였어요. 제 눈은 저절로 그 남자에게 향했지요. 그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이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자들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그저 허황된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쌀밥이요? 배불리 먹는다고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저에게는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이 잊히지 않는 겁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늦도록 장마당을 떠나지 못했어요. 차가운 골목길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그렇게도 차갑게 빛나더군요. 온몸은 덜덜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그 브로커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쌀밥. 죽는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이미 가족도 잃고 갈 곳도 없는 저에게 살아남는다는 건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택할 용기마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아주 작은 불씨를 던져준 겁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 말입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국경을 넘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국경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라. 인민보안원이 무섭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 저를 옥죄더군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저에게 그 공포는 오히려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죽어가느니 차라리 한번 부딪혀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자유라는 말은 그때의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굶지 않는 삶,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삶이 제가 꿈꾸던 전부였어요. 쌀밥 한 그릇이 저의 모든 절망을 집어삼킬 만큼 간절했더랍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꽃제비 친구들은 하나둘씩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더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게 뻔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지더군요. 그래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브로커를 다시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은 뜨겁게 타올랐어요. 두만강을 건너면 정말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두운 장마당 한쪽 구석, 저는 다시 그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을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그런 저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더군요. 어린 것 치고는 독하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저에게 두만강을 건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겁니다. 정말이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오돌토돌 돋아요. 그 겨울 두만강은 얼음장이 따로 없었지요. 뼈를 애는 듯한 추위는 말할 것도 없고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마치 넓은 유리판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면 사방은 그야말로 칠흑 같았지만 하늘의 달이라도 뜨는 날이면 얼음판이 번쩍번쩍 빛을 반사해서 몸을 숨기기 더 어려워지더군요. 저는 캄캄한 밤을 택했어요. 강가에 도착해서 얼음판 위에 엎드리는데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북한 경비대 초소의 불빛이 마치 저를 노려보는 눈처럼 느껴졌지요.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얼음판에 납작 엎드려서 마치 제가 얼음 조각이라도 되는 양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면서요. 손끝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얼굴에 닿는 차가운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강 한복판쯤 왔을까요? 갑자기 저 멀리서 쉬익하고 탐조등 불빛이 강변을 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린 채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눈만 감았어요. 제발 나를 보지 마라 수없이 속으로 빌었지요. 불빛이 제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혹시라도 경비대원들이 절 발견하고 총이라도 쏜다면 저는 그대로 차가운 얼음판 위에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탐조등이 다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자유의 땅, 중국 땅에 발을 딛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맨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 얼음판 위에서 제가 흘렸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릴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북한 땅을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낯선 땅에서 저는 이제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공포와 함께 이 거대한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저는 살았구나 싶었어요. 춥고 배고픈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괜찮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에 가슴이 벅찼지 뭡니까. 처음으로 쌀밥이라는 걸 제 앞에 놓았을 때 그 하얀 쌀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 보이던지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쌀밥을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건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조선 사람이란 걸 아는 순간부터 공안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다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밤낮 없이 숨어 지내야 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에요. 누가 저를 신고할까봐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더군요. 잡히면 다시 북조선으로 끌려간다는 생각에 정말이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은 인력시장 같은 곳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돈을 벌겠다고 나선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넘기는 인간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들은 돈만 주면 사람 목숨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어린 여자애들은 더 표적이 되기 쉬웠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도 의심해야 했고 누굴 믿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어 지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아바이,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고향에선 얼마나 더 힘들게 살고 있을까. 제가 떠나온 사실이 발각되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자유를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죄책감과 그리움이 저를 옥죄는 것 같았어요. 쌀밥을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살기 위해, 숨쉬기 위해 움직이는 인형 같았달까요. 몸은 점점 말라가고 정신은 늘 긴장 상태였어요.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망명자가 된 거예요.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저 희미한 희망 하나만 붙잡고 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은신처를 옮기던 날이었어요. 브로커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오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뭡니까? 그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늘 불안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브로커의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돈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차갑고 낯설더군요. 은별동무, 오늘은 꼭 떠나야 합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그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브로커 혼자의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쿵 하고 발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했지 뭡니까? 골목 어귀에서 나타난 건 브로커와 함께 서너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의 제복이었죠. 중국 공안복이었어요. 아, 망했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브로커가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게만도 못한 놈. 그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를 보고 피식 웃는 브로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잡아라. 누군가 소리치자마자 제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발목이 꺾이는 아픔도 폐가 터질 듯한 고통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살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온몸을 움직였어요. 좁은 골목들을 이리저리 헤치고 쓰레기 더미를 넘어 도망쳤어요. 뒤에서는 전연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계속 따라붙었고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더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어두운 창고 같은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았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을 부여잡았죠. 쿵, 쿵, 쿵. 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니 아오지 탄광에서 힘겹게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깡마른 몸으로 저를 끌어안고 은별아, 너는 꼭 살아야 한다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꽃제비 시절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여기에서 잡히면 다시 그 지옥 같은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위부의 매질을 견디고 다시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 수는 없어요.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제 안의 모든 힘을 끌어모으는 기분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그때였어요. 정말 죽은 목숨이다 싶어서 차라리 이대로 끝내는 게 낫겠다 싶던 그 암담한 순간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잡혔던 그곳에서 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지요. 앞이 캄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어디선가 제 이름 석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마치 꿈결처럼요.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머물렀던 안전가옥에서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연락이었어요. 한 한국인 사장님이 제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겠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 아직 끝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숲속이나 허름한 창고 같은데 몸을 숨기면서요.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길이요?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험한 길이었답니다. 트럭 뒤에 숨어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기도 했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과 갇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갈 때도 있었고요. 무더운 동남아시아의 공기는 또 얼마나 습하던지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밤에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윙윙거렸어요.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이었지요. 그래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희망이란 놈이 자꾸만 고개를 들더군요. 북조선 땅에서는 늘 감시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중국에서는 잡힐까봐 노심초사하며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라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이동하던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지요. 다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애가 달았고 남조선에 가서 꼭 잘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인민반 동지들, 그리고 제가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는 묵묵히 이 길을 걸었답니다. 국경마다 삼엄한 감시가 있었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경찰인지 도둑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저희를 위협하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저를 다독여 주었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은별 동무. 조금만 더 참으시라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그 길 위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험난한 여정 자체가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무덥고 습한 공기가 숨을 턱턱 막았지만 그래도 제 심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두근거렸답니다.
언젠가 푸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숨쉬고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답니다. 정말이지 비행기에서 내리던 그 순간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남조선 땅을 밟았구나, 은별아. 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 묘한 감정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것도 같고 죽었던 제가 다시 태어난 것도 같고 말입니다. 공항은 또 얼마나 번쩍번쩍하던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지 뭐예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번화한 거리, 높다란 건물들, 쌩쌩 달리는 차들, 제가 살던 공화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핑 돌면서도 낯선 풍경에 그저 넋을 잃고 바라만 봤지요. 여기가 진정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었지 말입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지만 이곳의 선생님들은 모두 따뜻한 얼굴이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는 샤워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불은 또 얼마나 폭신하던지 머리를 대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이게 꿈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 했어요. 첫 끼 식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얀 잎쌀밥에 고기 반찬, 생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남새 반찬들까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성한 밥상이었어요.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다가 문득 이걸 다 먹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늘 눈치를 보며 먹던 습관 때문이었겠죠. 그때 옆에 앉았던 선생님이 은별 씨, 더 드셔도 돼요. 여긴 늘 이렇게 나와요. 하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 뭐예요. 저를 위해 준비된 따뜻하고 풍족한 밥상,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다 알 수 없는 말들 투성이었어요. 아파트, 신용카드, 마트,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개념들이었지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낯선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은별 씨.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다독여 주셨어요. 아마도 그 다독임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른 동무들과도 어색하고 말도 제대로 섞지 못했어요. 하지만 함께 교육받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웃음도 되찾았어요. 잃었던 웃음 참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원의 봄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고향에 두고 온 아바이와 어머니, 동생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진짜 제 삶의 첫 발자국을 이제야 내딛는 기분이에요. 하나원을 나오던 날은 말입니다. 꼭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낯선 세상이 두렵기도 했지만 제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쓰는 말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지 뭡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굶을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밤에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지요. 흙을 파먹던 꽃제비였던 제가 말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되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도 진학했지요.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저를 키워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될수록 제 안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히 저만의 불행이 아니라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목소리가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목소리지만 제가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꽃제비 소녀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제가 겪은 아픔이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아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때는 죽지 못해 살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은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오던 그 차가운 밤, 저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 가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밤이 저를 살게 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에서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제 가족과 저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언젠가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